왕은 죽었다. 불과 작년 여의도 증권가와 반도체 업계를 떠돌던 가장 섬뜩한 문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왕좌를 지켰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가 끝났다는 조롱. 기억하십니까?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고객은 삼성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은 이제 SK하이닉스라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장례식을 준비하던 2026년 2월 관뚜껑을 열고 왕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도 경쟁사들이 상상조차 못한 무기를 들고 말이죠.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이라는 차세대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지목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삼성전자가 어떻게 1년 만에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는지 그 피 튀기는 반전 드라마의 서막을 지금 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의 처절한 복귀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시작해 보실까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30년 넘게 왕좌에 앉아있던 절대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왕관이 벗겨집니다. 신흥 강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왕은 늙었고 감을 잃었으며 이제 시대가 끝났다고 말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기업,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여의도 증권가와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끝났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파랗게 멍들게 했던 그 끔찍한 하락장, 기억하십니까?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고객은 삼성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은 이제 삼성이 아니라 SK하이닉스라고요. 삼성전자에게 지난 2024년과 2025년은 그야말로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그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삼성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SK하이닉스의 손을 잡고 엄지를 치켜세웠지만 삼성의 제품에는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습니다. 발열이 심하다, 속도가 안 나온다, 수율이 엉망이다. 온갖 루머와 비아냥 속에 삼성은 갇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나들며 독주할 때 삼성은 고작 10%대, 정확히는 16%라는 굴욕적인 점유율에서 허덕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반도체 초격차, 그런 말은 이제 옛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죽은 단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도 답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마저 삼성보다 먼저 양산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내며 삼성은 이제 2류도 아닌 3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자존심이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한 순간이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단순히 기술 개발이 늦어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굴욕의 씨앗은 외부가 아닌 삼성 내부에서 이미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찾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던 그 치명적인 오판의 현장인 2019년의 그날로 말입니다. 2019년 삼성전자 주주라면 뼈에 새겨야 할 숫자입니다. 삼성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었죠. 시간을 2019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경영진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에 남을 치명적인 오판을 내립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만 해도 HBM은 돈만 많이 들고 시장은 좁은 그야말로 계륵 같은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좋은데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경영진 눈에는 눈엣가시였겠죠. 그래서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멈췄습니다. 이건 돈이 안 된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AI 시대가 폭발적으로 열리면서 이 천덕꾸러기 계륵이 하루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삼성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부랴부랴 팀을 다시 꾸리고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 빈 왕좌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만년 2인자 취급을 받던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이 돈 안 된다며 주춤하는 사이 하이닉스는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으며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HBM3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며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죠. 삼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일명 퀄에 삼성 제품이 들어갔다 하면 탈락, 또 탈락이라는 소문이 여의도를 흉흉하게 감쌌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삼성은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이미 격차는 벌어졌고 기존 방식대로 따라가다간 영원히 2등, 아니 3등으로 밀려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은 역시 삼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서슬퍼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뒤따라가서는 절대 왕관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판 자체를 엎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5세대 제품을 개선해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이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6세대로 직행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미친 도박을 감행하기로 한 겁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이 위험천만한 승부수. 과연 삼성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했을까요? 미쳤다. 당시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이 삼성의 전략을 듣고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달리기 시합에서 1등에게 한 바퀴나 뒤처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라 뛰어서 뒤를 쫓으시겠습니까? 삼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달리고 있던 트랙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1등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아예 결승선의 위치를 바꿔버리기로 한 겁니다. 바로 5세대를 버리고 6세대로 직행한다는 전무후무한 도박이었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복기해보죠. 당시 경쟁사들은 5세대 제품인 HBM3이 시장에서 달콤한 수익에 취해 있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며 공장을 풀가동하고 돈을 쓸어 담고 있었죠. 반면 삼성은 5세대 수율조차 잡지 못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선택한 길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지금 5세대를 개선해봤자 영원한 2등이다. 우리는 6세대인 HBM사에서 승부를 본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비유하자면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위에서 고장난 엔진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더 강력한 새 엔진으로 갈아 끼우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차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시장에서 도태되니까요. 자칫 손이 미끄러지면 기차는 탈선하고 삼성전자라는 거함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기본부터 다시 하자. 하지만 삼성 경영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잎이 말리는 시간 속에서 삼성은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연구실에서 쪽잠을 잤고 경영진은 엔비디아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그리고 2026년 2월 설 연휴 직후 드디어 동아일보 일면에 세상을 뒤집는 기사가 뜹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용 HBM사 첫 양산 출하. 모두가 하이닉스겠지,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이겠지라고 예상했던 그 타이틀을 죽은 줄 알았던 삼성이 가장 먼저 거머쥔 겁니다. 경쟁사들이 5세대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을 때 삼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6세대라는 미래를 선점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공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목숨을 건 도박이 성공했다는 생존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HBM사가 뭐길래, 그리고 삼성이 여기에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그 깐깐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마음을 돌렸을까요? 단순히 새 제품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받아줬을 리가 없죠. 엔비디아에게는 기존 메모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골치 아픈 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삼성은 바로 그 괴물의 심장을 공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던 삼성만의 필살기, 그 기술적 비밀이 다음 장에서 공개됩니다. 베라 루빈, 이 낯선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 이름을 처음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반도체 투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다음으로 내놓은 차세대 AI 플랫폼, 그 이름이 바로 베라 루빈입니다.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인 암흑물질의 존재를 증명한 여성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왔죠. 엔비디아는 왜 하필 이 이름을 가져왔을까요?
그건 바로 이 칩이 인공지능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까지 모두 끌어내겠다는 야심을 품은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의 스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열광했던 블랙웰 칩보다 추론 속도는 무려 5배, 학습 속도는 3.5배나 빠릅니다. 지금까지의 칩이 단순히 계산이 빠른 계산기였다면 베라 루비는 수만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전력 효율까지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죠.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의 전기를 먹어치우는 지금, 전기를 덜 먹으면서 일은 더 잘하는 칩은 그야말로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베라 루빈이 탄생했는데 정작 그 두뇌의 지식을 전달해줄 책장이 너무 낡았던 겁니다. 뇌회전이 아무리 빨라도 기억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천재가 1초 만에 답을 낼 수 있는데 책장에서 책을 꺼내오는데 10초가 걸린다면 그 천재성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베라 루빈은 워낙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로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이 상황을 도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무려 16차선으로 시원하게 뚫어놨습니다. 차들이 싱싱 달릴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 정작 톨게이트가 1차선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톨게이트가 막히면 차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베라 루빈에는 기존의 HBM3 따위는 필요 없다. 톨게이트를 싹 다 뜯어 고쳐서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HBM4를 가져와라. 그것도 지금 당장. 이 요구 조건은 반도체 제조사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인 대역폭을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넓혀야 했고, 동시에 칩의 두께는 더 얇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1등인 SK 하이닉스도 미국의 마이크론도 이 요구에 맞추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잘하던 방식을 개량해서 어떻게든 맞춰보려 애썼죠. 하지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해결할 치트키를 쥔 곳은 놀랍게도 SK 하이닉스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묘기, 경쟁사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한 방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삼성은 어떤 무기를 숨기고 있었길래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뚫어버린 걸까요?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묘기. 여러분, 이 문장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어떻게 그 콧대 높은 엔비디아를 다시 홀려냈는지 그 결정적인 한 방을 공개합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 단순히 누가 더 잘 만드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느냐의 싸움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백화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설계하고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까지 이 모든 걸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삼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반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HBM4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괴물칩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를 만들려면 단순히 메모리만 쌓아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1층에 해당하는 베이스 다이, 즉 전체를 컨트롤하는 두뇌 칩을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 1층을 만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에게 찾아가 형님, 이것 좀 제발 잘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하니 설계부터 생산까지 손발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고 최적화도 쉽지 않죠.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베이스 다이? 그거 우리 파운드리 사업부 옆 동네 애들한테 시키면 돼. 삼성은 이 강점을 100% 활용했습니다. HBM사의 핵심 두뇌인 로직 다이를 자신의 앞마당인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직접 찍어내기로 한 겁니다. 남의 집에 맡겨서 눈치 보며 만들어오는 하이닉스와 내 집 안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만들어내는 삼성. 속도전에서 삼성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와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목수 따로,
전기기사 따로 불러서 일일이 조율하느라 진땀을 뺄 때 삼성은 모든 기술자를 다 데리고 있는 인테리어 총괄 업체로서 저희가 알아서 턴키 턴 마이너스 키로 싹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조율 과정 없이 삼성에게만 맡기면 알아서 최적화된 제품이 튀어나오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직접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삼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쟁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미친 짓을 하나 더 저지릅니다. 남들은 1층 로직 다이를 만들 때 안전하게 아스팔트 도로를 깔았지만 삼성은 아예 자기 부상 열차 선로를 깔아버렸거든요. 도대체 삼성은 어떤 공정을 썼길래 경쟁사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숫자로 증명된 그 압도적인 기술. 격차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4나노.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경쟁사들이 걷고 있을 때 삼성은 날아올랐다는 뜻이죠. HBM은 얇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고층 아파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장 밑바닥 1층, 전문 용어로 베이스 다이라고 부르는 곳은 전체를 통제하는 관리실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관리실이 그저 튼튼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HBM사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를 맞추려면 이 관리실 자체가 엄청나게 똑똑한 슈퍼컴퓨터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 1층을 만들 때 기존에 쓰던 10나노급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여기서 미친 척하고 칼을 뽑아듭니다. 스마트폰 두뇌, 즉 AP를 만들 때나 쓰는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여기에 쏟아부은 겁니다. 쉽게 말해 경쟁사들이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새로 할 때 삼성은 아예 자기 부상 열차 선로를 깔아버린 격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격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4나노 공정으로 만든 삼성 HBM사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1.7Gbps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표준 규격이 10Gbps 수준인데 삼성은 보란듯이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11.7Gbps.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건 단순히 영화를 빨리 다운로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할 때 버퍼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챗GPT를 쓸 때 미세하게 느꼈던 딜레이, 복잡한 영상을 만들 때 걸리던 로딩 시간. 이 모든 게 하드웨어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삼성은 1층 관리실만 좋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쌓아 올리는 메모리층, 즉 D램 자체도 10나노급 6세대, 일명 1C D램을 적용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아직 5세대 1B D램을 쓰고 있을 때 삼성은 위아래층 모두를 한 세대 앞선 기술로 도배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라 루빈이라는 최고의 엔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최고급 연료를 삼성만이 들고 온 겁니다. 의리나 정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죠. 성능이 좋으면 쓰는 겁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삼성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돈입니다. 이 기술적 승리가 과연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작년 삼성의 HBM 점유율은 16%라는 굴욕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올해 얼마나 폭발적으로 바뀔지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충격적인 전망치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6%대 35%. 여러분, 이 숫자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성적표입니다. 작년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고작 16%였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굴욕적인 숫자였죠.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질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HBM사가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면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할까요?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의 점유율은 단숨에 35%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을 2배 넘게 끌어올린다는 것. 이건 제조업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대사건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유턴을 하는데 속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빨라진 격이니까요.
기술의 격차가 벌어지자마자 시장의 예측치도 단숨에 바뀌어 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기억하십니까? 삼성은 공언했습니다. 올해 HBM 매출은 작년 대비 3배로 폭증할 것이다. 고객사들이 제발 물량 좀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서 지금 설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허풍이 아니라는 증거가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 피사라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HBM 생산 설비로 가득 채워진 이곳에서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가 쏟아져 나올 준비를 마쳤죠. 이건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막대한 현금 보따리를 싸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머니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현금 부자 삼성이 작정하고 물량을 쏟아내면 경쟁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큰 형님이 잘 나가니 그 밑에 있는 동생 기업들까지 혜택을 보는 낙수 효과가 시작된 겁니다. 반면에 경쟁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은 이번 HBM사 품질 테스트에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죠. 결국 시장은 다시 삼성 대 하이닉스,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가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승리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2019년에 그 오만했던 실수가 삼성을 5년간 지옥으로 몰아넣었듯 지금의 승리에 취하는 순간 위기는 다시 찾아옵니다. 과연 SK하이닉스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지난 3년간 왕좌를 지켰던 그들이 순순히 왕관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삼성에게 남은 마지막 리스크, 그리고 하이닉스가 준비하고 있는 최후의 반격 카드. 이 전쟁의 진짜 결말을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난 3년간 HBM의 절대 왕좌를 지켰던 그들이 순순히 왕관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와 HBM3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 물량만 믿고 가는 건 도박입니다. 공장에 불이라도 나면 어쩝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공급처를 2곳 이상 두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하이닉스에게도 기회는 여전히, 그리고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이 4나노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HBM사의 성능을 괴물로 만들 때 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형님, 이것 좀 잘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죠. TSMC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 집 안방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것보다 빠르고 유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 구조적인 한계가 HBM사 전쟁에서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게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2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삼성의 수율입니다. 양산은 시작했지만 과연 불량품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4나노 공정과 D램의 결합은 기술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만약 여기서 삐끗하면 엔비디아는 가차없이 다시 하이닉스로 고개를 돌릴 겁니다. 그들은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찾아 언제든 갈아탈 준비가 된 아주 영악한 고객이니까요. 둘째, 하이닉스의 대응입니다. TSMC와의 연합전선이 삼성의 원팀 전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는 호재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AI 칩의 심장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인텔은 파운드리에서 고전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돈을 쏟아부으며 쫓아오고 있지만 HBM 같은 초미세 적층 기술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소위 말하는 짬바가 없으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역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소모전이 아닙니다.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채찍질입니다. 삼성이 치고 나가니 하이닉스가 긴장하고 하이닉스가 앞서가니 삼성이 칼을 갈았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삼성의 HBM사 역전 드라마를 보면서 1990년대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을 때 일본을 넘어섰던 그 무모했던 도전, 그 야성이 다시 깨어난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삼성이 다시 독주 체제를 굳힐까요? 아니면 하이닉스가 TSMC와 손잡고 다시 왕좌를 탈환할까요? 분명한 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투자의 기회는 계속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 저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